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과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좀 있죠? 이건희 회장님이 투병, 와병 중이었죠. 6년 동안 와병 중, 투병 중에 이번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요. 그 상속세가 10조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바로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각국의 상속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일본에 비해 일본이 55%거든요. 낮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미국도 40%고요. 그리고 독일도 30%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홍콩은 15%고 타이완 우리랑 좀 비슷한 나라죠. 10%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 2등 은메달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일본은 55%지만은요.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우리는 유산세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누진과세하지만 일본은 상속인들이 많으면 각각 받은 거별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경감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속세가 높다는 거는요, 그 생활하는 가정에, 그러니까 상속세는 죽었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소득세는 낮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두 개 다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높다 그러면 상속세는 좀 낮게 좀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이하게도 소득세도 높고 상속세도 높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상속세를 그 이중과세다. 그 다음에 그 경제발전에 저해 요소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자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스웨덴, 스위스,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굉장히 OECD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이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은 저기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자체가 없죠. 타이, 인도, 말레이시아도 뭐 우리나라의 1980년대 생활상인데요. 그 상속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고로요. 1970년대 보면요. 상속세율이 75%까지 육박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말레이시아는 0이라는 것이 좀 아주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폐지를 하는 나라들의 그런 폐지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과세에서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을 사회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게 되니까 오히려 세수 유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요. 그 상속세율이 뭐 50% 현재도 최고지만 거기에 또 일반 기업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로 20%를 더 부과합니다. 따라서 50%에 20%면 얼마죠? 10%가 되겠죠? 그 50% 플러스 10% 하면 60%가 된다는 겁니다. 6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조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6조 원 정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요. 보유 주식 할증가세는 30%였어요. 결국 65% 세금을 냈다는 거거든요. 엄청나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20%씩 막 더 추가로 더 할증가세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 세금을 더 내라. 이런 뜻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를 더 추가로 부과하다 보니까 최고 상속세율이 60%가 된다니까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20조다. 그러면 상속세는요, 12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알아보시게 되면요,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그 평가 주식의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친다니까 좀 황당하죠. 이러한 어떤 그 할증 과세는요, 1993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의 뭐라고 할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요,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누구일까요? 그럼 당연히 뭐 친인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사용인이라면 그 밑에 이해하고 있는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 사람들 거 전부 다 합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또 법률적인 어떤 구분은요, 법인세에서 틀리고요, 소득세에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국세징수법에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각각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상속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친인척들,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적, 아니면 배우자, 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저기 그 한 번 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의 요건이요. 과거에는 뭐 그 주식의 50% 이상 아니면 뭐 50% 미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대주주가 굉장히 주식을 많이 지분을 가졌을 때였는데요. 이제 대주주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현재 1%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면은 어떻습니까? 대주주가 됩니다. 이 정도 안 가진 CEO, 창업주가 있겠습니까? 다 되겠죠? 비상장 주식, 일반 중소기업들이죠? 그 4% 이상, 10억 원 이상.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2% 이상, 15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4% 이상, 1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요, 또 바뀝니다. 2021년도 4월 이후에는요, 그 지분율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 이상이 당연히 걸리겠죠, 창업주는. 아니면 그게 안 걸린다면 3억 원 이상은 반드시 걸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또 주식 지분에 대한 평가도 황당합니다. 그 평가 기준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양도나 증여한 주식은 또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려고 양도나 증여를 했는데 1년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주주 요건이 포함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주주가 되면은요,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뭐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는 당연한 것이고요. 팔어도 문제, 상속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주주가 됐다. 그럼 3억 원 이하는요, 양도세 20%, 3억 원 초과 25%, 소액주주는 10%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한다면 22%, 27.5%, 11%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들, 뭐 대기업이나 기타 기업들이 되겠죠. 대주주인 경우 또 보유기간에 따라 또 나눠집니다. 1년 이상일 때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 1년 미만인 경우에 30%를 적용합니다. 소액주주는 20%인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해 볼까요? 그럼 22%, 27.5%, 33%, 22%의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경제 발전의 기여자는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그것은 가계는 절대 아니다. 가계와 개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의 최대 기여자는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발전의 최대 기여자가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속박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뭐 과도한 그 과세 때문에 나라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경제 발전이 당연히 허물어지겠죠. 베네수엘라의 어떤 예를 들어보시면요. 근 사회주의 어떤 대통령들의 20년 이상 집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요. 전 국민들이 뭐 몸무게가 12kg씩 다 줄었다. 그런 내용들하고 대부분의 부호들은 다 외국으로 다 떠났다. 그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있고요. 1년에 몇억 퍼센트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다.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요.
수레에다 돈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기 항공기에 싣고 가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하이퍼 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경제 발전의 기여자인 기업이 떠났다는 것, 부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요, 유발 세금의 기여자입니다. 세금의 화수분이죠. 끊임없이 쏟아내는 세금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을 일으키면은요, 법인세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소득세가 또 많이 나오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소비 활동할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엄청 냅니다. 그 부가가치 말고도요, 유류세나 레저세나 기타 뭐 씀씀이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세금이고요.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요. 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항공도 많이 이용하고 차도 사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 세금들을 전부 다 유발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들, 뭐 우리 국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전부 다 세금입니다. 돈을 벌었다 해야죠. 주식을 거래해도 주식 거래에 관련돼서 세금을 또 1년에 한 5조, 4조에서 5조 정도 또 거치게 되죠. 가난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득이 안 생기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법인세만 낸다. 그게 법인세만 내는 기여가 아니고요. 세금 전체적으로 유발 세금을 내준다는 점에서 기업가는 높게 평가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는 그건 세금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 부담을 하다 죽습니다. 종합소득세 전부 다 내야 됩니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금도요, 지금 46.2%입니다. 그 46.2%인데요. 이게 세법 개정안이 또 2021년도 되면요, 무려 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갖고 49.5%, 거의 50% 세금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양도소득세,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거 당연히 사겠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또 부과하죠. 주택을 또 3주택 이상 가졌다면 뭐, 이것은 말도 안 되게 80%에 육박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종부세, 죽을 때까지 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건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데, 종부세는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니까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재산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들. 또 부자들은 또 예를 들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개별 소비세라고 20% 세금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뭐 대부분 이분들이 다 내겠죠. 당연히 주식도 거래해야 하니까 엄청난 그 거래세들 많이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죽으면 반드시 내야 되는 상속세까지 내는데 이 상속세가 그냥 50%가 아니라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60%가 된다는 점이 가히 놀랄 만한 것입니다. 사회발전,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가가 법인을 일으켜서 많은 기여를 해서 세금을 뭐 엄청나게 그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세금을 또 죽을 때까지 허덕이다 내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어떤 관계를 보면요. 그 보통 소득세가 높은 데는 상속세를 낮추고요.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개 다 높습니다. 소득세 개정안 2021년도 개정안 보면요. 그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49.5% 세금을 최대한 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할증가세 60%고요. 이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하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부자를 잡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이냐 이거죠. 그러나 왜냐하면 유발 세금을 엄청 내주고 있거든요. 부자들은 아니면 창업주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가업 승계는 어떻게 보면 키워 잡아먹는 꼴이 됩니다. 뭐냐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르면 그 안에 뭐 조금만 그 황금알 몇 개밖에 못 얻지만요. 살려놓고 장수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매일 커다란 황금알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업승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영리한 세수 확보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때려잡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수 부족에 시달린다는 거죠. 2020년도에 부자 증세 이후에요. 그 법인에 대한 어떤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세가 2조 5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법인을 우대해주는 정책들.
그런 것들, 가업승계를 우대해 주는 정책들이 바로 정말 영악하게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요,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할증과세 폐지해야 됩니다. 상속세율 단계별로 인하시켜야 됩니다. 요번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서 뭐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12조 이상이 나왔다 만약에 근데 그것을요 5년 동안 6번에 나눠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1년에 2조씩 연부연납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럼 2조씩 그걸 어떻게 구한단 말이죠? 잘못하면 경영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업자와 오너 일가들이 계속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 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가업 승계하는 비율이 70%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그 가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그 가족 경영이 한 70% 내외인데 외국도 70% 내외입니다. 워런 버핏은요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수해서 자기 편의 사람을 CEO로 심어두는 게 아니라 그 피인수되는 그 회장, CEO가 일정 수준의 지분은 갖고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M&A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CEO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최대 주주 할증가세의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